1945년 4월 15일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마을에서 김씨 가족의 네 자매가 태어났다. 네 쌍둥이 자매는 한국이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그 역사적인 해에 태어나 새로운 시대의 빛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해방의 아이들이라 불렀고 그들의 탄생이 나라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올 징조라고 믿었다. 마지 소연은 태어날 때부터 리더의 기질을 보였다. 그녀는 첫 울음을 가장 크게 울었고 언제나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미나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작은 손가락으로 항상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셋째 지수는 가장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막내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인 감각을 보였고 자장가를 들으면 즉시 울음을 그쳤다. 김준호와 박순자 부부는 네 딸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생활은 더욱 어려웠지만 그들은 딸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준호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였고 순자는 재봉사로 일하며 가게를 돕고 있었다. 우리 딸들은 새로운 시대의 여성이 될 거야. 준호는 자주 이야기했다. 그들은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자유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네 자매가 5살이 되었을 때 한국은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다. 그들은 한옥마당에서 뛰어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울며 자랐다. 특히 그들은 아버지가 미국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카메라에 매료되어 있었다. 아빠, 우리도 사진 찍어주세요. 하나가 어느 봄날 졸랐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너희들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기념하는 사진을 찍자. 사실 그날은 그들의 생일이 아니었지만 준호는 매년 봄이 오면 내 딸을 위한 특별한 파티를 열어주었다. 그는 내 딸의 실제 생일인 4월 15일에 더해 한국의 해방을 기념하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벚꽃이 만발한 날에 추가 축하 파티를 열어주곤 했다. 자, 얘들아, 이리 모여봐. 준호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야지. 네 자매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마당에 놓인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소연이는 언제나처럼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작은 어깨에 마지로서의 책임감을 담고 있었다. 미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했고 지수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으며 막내 하나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있었다. 하나야, 손가락 빼고 예쁘게 웃어봐. 순자가 다정하게 타일렀다. 하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모두가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하나는 저렇게 찍어도 귀여워요. 준호가 말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렇게 네 자매의 첫 번째 사진이 탄생했다. 흑백 사진 속에서 네 자매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진을 찍은 후 준호는 그 사진을 소중히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다. 이 사진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 될 거야. 그는 말했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침실에서 그날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며 잠들지 못했다. 우리가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을까? 미나가 물었다. 물론이지. 소연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럼 약속하자. 지수가 조용히 제안했다. 우리가 크면 다시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알아 손뼉을 쳤다. 언제 찍을까? 소연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40년마다 찍는 건 어때? 그럼 우리가 완전히 다 컸을 때 찍을 수 있을 거야. 40년이면 우리가 몇 살이 되는 거야? 미나가 물었다. 15살. 소연이 손가락으로 계산하며 대답했다. 그 다음엔 89살, 그 다음엔 125살. 네 자매는 모두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125살까지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약속!
내 자매는 작은 손가락을 걸며 다짐했다. 40년마다 같은 자리,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자. 그들의 순수한 약속에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도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내 자매의 평화로운 어린 시절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급격히 변화했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자 김준호와 박순자는 내 딸을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서둘러 얘들아, 꼭 필요한 것만 가방에 넣어. 순자가 급하게 말했다. 10살이 된 내 자매는 혼란스러웠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소야는 동생들을 도왔고 특히 하나가 울지 않도록 달랬다. 가방에 뭐 넣었니? 미나가 소연에게 물었다. 필수품들, 소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것도. 그녀는 조심스럽게 액자에서 꺼낸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건 왜? 지수가 물었다.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야, 소연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 사진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야. 그들은 수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다. 길은 혼잡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다. 내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부모님을 따라 걸었다.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판잣집에서 살게 되었다. 준호는 피난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순자는 군복을 수선하는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가 자주 물었다. 곧 전쟁이 끝나면, 준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확실함이 깃들어 있었다. 전쟁 중에도 내 자매는 학업을 계속했다. 소연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미나는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다. 지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는 판잣집 근처 교회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야, 소연이 동생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도 지킬 거고. 40년마다 사진 찍는 거? 미나가 물었다. 그래,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우리의 특별한 약속이야.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다. 김준호 가족은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이 돌아간 서울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한옥은 폭격으로 거의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 벚나무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있었다. 내 자매는 그 나무 아래 서서 잠시 침묵했다. 우리 집이 없어졌어. 하나가 눈물을 흘렸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어. 준호가 딸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하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 벤츠는 어떻게 해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진 찍기로 약속한. 걱정 마, 소연이가 말했다. 우리가 새 벤츠를 만들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그렇게 그들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준호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고 순자는 재봉 공방을 열었다. 내 자매는 학교로 돌아갔고 각자의 꿈을 향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한옥은 조금 더 작게 재건되었지만 준호는 특별히 마당에 새 벤치를 놓았다. 그것은 내 자매의 약속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이 벤치는 특별해, 준호가 내 딸에게 말했다. 이것은 너희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야. 내 자매는 그 벤치에 앉아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곤 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재건과 발전의 시대를 맞이했다. 내 자매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이제 청소년이 되어 더욱 뚜렷한 개성과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소연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웠다. 그녀는 언제나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학 공부에 매진했다. 여자가 무슨 의사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꿈을 비웃었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그녀는 항상 그렇게 다짐했다. 미나는 홍익대학교 미술학과에 진학했다. 그녀의 그림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전쟁의 상처와 희망을 담은 작품들로 유명해졌다. 미나의 그림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 그녀의 교수는 말했다. 지수는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에 진학했다. 그녀는 한국 문학을 연구하고 미래의 교육자가 되기를 꿈꿨다. 지수는 조용했지만 깊은 사고와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우리의 언어와 문학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지수는 종종 그렇게 말했다. 하나는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장학금을 받아 미국 줄리아드 음대로 유학을 떠났다. 그녀의 피아노 연주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전달했다. 하나의 음악은 말이 필요 없어. 그녀의 음악 선생님은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피아노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말해져. 1960년대 한국은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의 사건이 있었고 경제개발이 시작되었다. 네 자매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몸소 경험하며 성장했다. 소연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대학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성 심경외과 의사로서 많은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소연 선생님의 손은 마법 같아요. 많은 환자들이 말했다. 미나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은 파리, 뉴욕, 도쿄 등 세계 각지에서 전시되었고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로 인정받았다. 미나의 그림은 한국의 혼을 담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에 호소한다. 한 평론가는 평했다. 지수는 대학원에서 한국 문학을 연구한 후 명문 여자고등학교의 국어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문학의 깊이를 가르쳤고 많은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지수 선생님 덕분에 우리 문학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제자들은 말했다. 하나는 미국에서의 음악 공부를 마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네기홀, 빈 뮤직페라인, 베를린 필하모니 등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연주했고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하나 김의 연주는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영혼을 울리는 깊이가 있다. 음악 평론가들은 찬사를 보냈다. 1970년대 네 자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다양한 도전과 시련을 겪었다. 소연은 같은 병원의 외과 의사와 결혼했지만 바쁜 일정과 직업적 경쟁으로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겼다. 미나는 미국인 화가와 결혼했고 한 아이를 낳았지만 산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수는 대학 동기와 결혼했지만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하나는 음악의 모든 것을 바치며 결혼 대신 예술적 성취를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매는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했다. 그들은 매년 명절이면 서울의 한옥에 모여 가족의 유대를 다졌다. 특히 그들은 첫 번째 사진과 그들의 약속을 항상 기억했다. 우리의 40년 약속이 다가오고 있어. 1980년 설날 모임에서 소연이 말했다. 1985년이면 우리가 약속한 두 번째 사진을 찍을 시간이야.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니 믿기지 않네. 미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겠지?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물론이지. 하나가 밝게 대답했다.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1985년이 다가오면서 네 자매는 두 번째 사진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45세의 중년이 되어 있었다. 세월의 흐름은 그들의 외모를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5살 소녀들의 순수함이 살아있었다. 1985년 4월 15일 네 자매의 생일이자 첫 번째 사진을 찍은 지 정확히 40년이 되는 날이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 네 자매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서울의 한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연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흰머리가 조금씩 비치기 시작한 단정한 단발머리에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경험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미나는 여전히 예술가다운 자유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에는 은빛 가닥이 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호기심과 창의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화가로 한국 현대 미술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지수는 단정한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명문 여자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깊은 통찰력은 여전했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살짝 드리워져 있었다. 하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 방금 유럽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묻어났고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음악의 마법을 간직하고 있었다. 네 자매는 한옥마당에서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들,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나가 소연과 미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너도 그리웠어, 하나야. 소연이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다. 우리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지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들의 부모는 1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다. 엄마, 아빠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소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점심을 함께 먹은 후 네 자매는 사진 촬영을 준비했다. 소연의 아들 민수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이제 20대 중반의 젊은 의사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의료계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자, 같은 자리에 앉자. 소연이가 말했다. 그들은 40년 전과 같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벤치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 위치는 정확히 첫 번째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였다. 웃어요 이모들, 민수가 외쳤다. 잠깐, 하나가 갑자기 소리쳤다. 첫 번째 사진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같은 포즈를 취해야 해요. 미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5살 때의 그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소연 언니는 허리를 더 꼿꼿이,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지수는 살짝 미소 짓고 하나는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손가락을 입에 넣으라고? 이제 그러기엔 너무 늙었어. 하나가 농담을 던졌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대한 첫 번째 사진과 같은 포즈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소연은 등을 꼿꼿이 세웠고 미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고 하나는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하나 이모, 귀여워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렇게 두 번째 사진이 탄생했다. 네 자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빛이 살아있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그들은 마당에서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연은 최근 수술로 구한 어린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나는 자신의 신작 전시회 소식을 나누었다. 지수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했고 하나는 세계 투어 중에 겪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저녁이 되자 네 자매는 함께 요리를 했다. 어머니 박순자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된장찌개와 불고기, 각종 나물 반찬을 준비했다. 요리하는 동안 그들은 어머니의 부엌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렸다. 기억나? 엄마가 항상 하나에게 당근을 썰게 하셨는데 하나가 손가락을 자주 베어서 결국 금지당했잖아.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난 피아니스트가 된 거야. 손가락을 보호해야 했으니까. 하나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소연 언니는 항상 칼질을 정확하게 했지. 의사의 재능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야. 지수가 말했다. 지수는 항상 레시피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어.
그 기억력이 정말 부러웠다니까. 소연이 동생을 칭찬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벽에는 첫 번째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이제 그 옆에 두 번째 사진을 걸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다음 4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하나가 물었다. 85세라. 아직 건강하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소연이가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약속했잖아. 이건 우리의 전통이야. 그때도 하나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있을까? 지수가 장난스럽게 물었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네 자매는 오랜만에 한 방에서 잠을 청했다. 어린 시절처럼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난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제이슨과 나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모두가 놀라서 미나를 바라보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희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미나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 용기가 생겼어. 무슨 일이 있든 우리는 내 편이야, 미나야. 지수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는 항상 함께야. 하나가 덧붙였다. 고마워 언니들.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야. 그날 밤 네 자매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그들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다. 그들은 앞으로의 40년 동안 서로를 더욱 의지하고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두 번째 사진 이후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였고 경제적으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다. 내 자매의 삶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나는 결국 이혼을 했지만 예술적으로는 더욱 성장했다. 그녀는 서울에 자신의 미술관을 열었고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딸 수지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대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미술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기념비적인 수술 기법을 개발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녀의 아들 민수는 어머니를 따라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고 딸 지미는 국제의료구호단체에서 일했다. 지수는 교육계에서 혁신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교육부 자문위원이 되어 교육개혁에 참여했고 은퇴 후에는 교육 관련 베스트셀러 도서를 여러 권 출판했다. 비록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그녀를 어머니처럼 존경했다. 하나는 음악적 명성을 계속 이어갔다. 그녀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고 60대가 되어서는 지휘자로서의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음악학교를 설립하여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육성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네 자매에게도 어려운 시간을 안겨주었다. 미나의 미술관은 재정적 위기에 처했고 소연의 병원은 구조조정을 겪었다. 지수가 일하던 학교도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의 많은 콘서트 일정이 취소되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소연이는 동생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네 자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원로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그들은 이제 60대, 70대가 되어 은퇴를 고려하기 시작했고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소연은 병원에서의 정식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했다. 그녀는 개발도상국에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NGO를 설립하여 수술 기술과 의료 지식을 전파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소연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미나는 자신의 마지막 개인전을 열고 쉐 이후에는 젊은 예술가들을 멘토링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미술관은 한국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작품들은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었다. 예술은 영원해요, 미나는 말했다. 내가 그린 그림들이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수는 교육 철학에 관한 책을 계속해서 출판했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 세계 학생들과 소통했다. 그녀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식에 적응하여 전통적인 교육 가치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지수는 자신의 강의에서 자주 말했다. 우리는 평생 학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휘자로서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녀는 전통 클래식과 현대 음악을 접목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도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전파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합니다. 하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음악의 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도 찾아왔다. 소연은 70대 중반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고 미나는 관절염으로 그림 그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지수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고 하나는 청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평생 의지해온 것이 이제는 나를 배신하고 있어. 하나는 청력 상실에 대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노년기를 함께 맞이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네 자매는 더욱 서로를 그리워했다. 고령자로서 그들은 감염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다. 대신 그들은 화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을까? 소연은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동생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직접 안아주는 것만큼 좋진 않아. 하나가 아쉬움을 표현했다. 팬데믹이 종식된 후 네 자매는 더욱 소중하게 시간을 함께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식사를 하고 추억을 나누었다. 특히 그들은 다가오는 세 번째 사진에 대한 기대로 설렜다. 2025년이면 우리가 세 번째 사진을 찍을 시간이야. 소연이 2023년 모임에서 말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를 잘 챙기자. 다음 사진까지 5년밖에 안 남았네. 어느 날 화상통화에서 하나가 말했다. 걱정 마.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소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2023년 지수의 치매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게 되었고 특히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자주 떠올렸다. 우리가 5살 때 찍은 사진 기억나? 지수는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했다. 우리 약속했잖아. 40년마다 사진을 찍기로. 그래, 지수야. 우리는 약속을 지킬 거야. 소연이는 인내심을 갖고 대답했다. 지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지만 그녀는 가족과 관련된 기억만큼은 놓지 않았다. 특히 네 자매의 사진과 약속에 관한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2024년 겨울, 하나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소연과 미나는 즉시 하나의 병상을 지켰다. 다행히 하나는 회복되었지만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남았다. 걱정하지 마 언니들. 하나가 병상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년 사진 촬영에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반드시 참석할 거야. 소연은 의사로서 하나의 재활치료를 직접 관리했고 미나는 병실을 예쁘게 꾸며 하나의 기분을 북돋아 주었다. 지수는 치매로 인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에게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했다. 하나야, 너 기억나? 우리가 5살 때 함께 찍은 사진. 우리는 40년마다 사진을 찍기로 약속했어.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기억해, 지수 언니. 우리는 그 약속을 꼭 지킬 거야. 2025년 초, 하나는 회복되어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퇴원했다. 네 자매는 이제 모두 85세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세 번째 사진을 찍을 준비를 시작했다. 2025년 4월 15일, 네 자매의 85번째 생일이자 첫 번째 사진을 찍은 지 정확히 80년이 되는 날이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 서울의 한옥은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분주했다. 소연의 증손자 준호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의과대학생으로 증조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다. 준호는 네 자매의 전통에 대해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했다. 증조할머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준호가 소연에게 보고했다. 벤치도 정확히 같은 위치에 놓았고 카메라도 준비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소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구나. 소연은 이제 흰 머리에 등이 약간 굽은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녀는 특별히 이날을 위해 우아한 한복을 입었다. 전통 한복이었지만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디자인이었다. 미나는 여전히 화려한 색상을 좋아했다.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화려한 색채의 현대적 한복을 입었다. 그녀의 흰 머리는 짧게 커트되어 있었고 여전히 예술가다운 아우라를 발산했다. 지수는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운 날들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이날은 그녀의 기억이 비교적 선명한 날이었다. 그녀는 단아한 파스텔 톤의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그녀는 음악적 감각을 반영한 현대적 스타일의 한복을 입고 있었고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 자매는 한옥 마당에 모였다. 벚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꽃이 만발하여 분홍빛 꽃잎들이 마당에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미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래,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네. 소연이 동의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누가 알았겠어?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자, 우리의 세 번째 사진을 찍을 시간이야. 소연이가 말했다. 준호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네 자매는 벤치로 이동했다. 하나는 휠체어에서 내려 벤치에 앉기를 고집했다. 정말 괜찮아?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하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우리의 전통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미나와 소연이 하나를 부축하여 벤치에 앉히고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자리 잡았다. 네 자매는 이제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증조할머니들 준비되셨나요? 준호가 물었다.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미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을 가져왔다.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질 것을 상상하니 모두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소연 언니, 허리를 곳곳이 세워봐. 미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그렇게 하기엔 너무 늙었어.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최대한 등을 펴려고 노력했다. 미나야, 눈을 크게 뜨고. 지수가 오랜 기억을 되살려 말했다. 지수야, 넌 살짝 미소를 지어야 해. 하나가 말했다. 하나야, 너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손가락을 입에 넣어.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구나. 하나가 웃으며 손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준호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렇게 세 번째 사진이 탄생했다. 85세의 네 자매는 여전히 5살 소녀들의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평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진을 찍은 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다. 소연, 미나, 지수, 하나의 자녀들과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네 자매의 인생 이야기와 사진 전통에 대해 들으며 감동했다. 할머니들의 이 전통은 정말 아름다워요.
미나의 손녀 유진이 말했다. 우리 세대도 이런 전통을 이어가면 좋겠어요. 그래, 가족의 유대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해. 소연이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다. 저녁 식사 후 네 자매는 한옥의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추억을 나누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채로울 줄 누가 알았겠어? 미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래,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지. 소연이 동의했다. 전쟁, 가난, 성공,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 지수는 갑자기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우리가 5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는 특별한 자매라는 걸. 하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런 자매들이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한 방에서 잠을 청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여전히 5살 소녀들처럼 순수했다. 다음 사진은 125세에 찍는 거네? 미나가 농담을 던졌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소연이가 말했지만 그들 모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 우리 중 누군가가 그때 없다면?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걱정 마, 하나야. 소연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항상 함께야. 이 세상에 있든 없든. 그날 밤 네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지막 약속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4번째 사진이 찍힐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제7장 이별의 시간. 3번째 사진 이후 네 자매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다. 지수의 치매는 더욱 심해졌고 2027년에는 가족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요양원으로 옮겨졌지만 소연과 미나,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방문했다. 오늘은 누구세요? 지수가 매번 물었다. 지수야, 우리는 네 자매들이야. 소연이는 인내심을 갖고 대답했다. 자매? 아, 맞아요. 우리는 사진을 찍기로 약속했어요. 지수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그래, 지수야. 우리는 약속했어. 미나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2029년 소연이 폐렴으로 입원했다. 그녀는 의사로서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 앞에선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